감사합니다. 김성환입니다. 치욕의 역사 임진왜란 을 징비록으로 함께 읽기로 저희들이 지금 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유격대장 심유경이 서울에 들어가 적에게 후퇴를 권유했다. 4월 7일에 제독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서 나와 개성으로 들어갔다. 그 전에 김천일의 휘하에 있던 이진충이라는 자가 이렇게 제안했다. 제가 서울로 숨어 들어가 적의 상황을 탐지하고 두 왕자 및 장계군 황정우의 근황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자 그는 서울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돌아와 보고하였다. 적들이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 용산에 머물고 있는 우리 수군 진영에 외적의 서한이 전해졌다. 김천일은 그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내용은 강화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제독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 강화를 빌미로 적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은 끝나게 된다. 그러고는 편지를 사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 내용을 가정 이경을 보내어 평양의 제독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자 제독은 심유경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때 김명원이 심유경에게 말했다. 적들은 지난번 평양에서 자신들이 속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 다시 적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러나 심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빨리 물러가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는 곧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가 외적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왕자와 수행원을 돌려보내고 부산으로 물러난 후에 강화하겠다는 문책성 내용이었을 것이다. 적군이 심유경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그제야 제독은 개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제독에게 글을 보내 나의 뜻을 전했다. 강화를 맺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어서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제독은 내가 먼저 생각한 것도 그와 같소이다. 하고 회답은 보내왔으나 정말 그렇게 할 뜻은 없어 보였다. 제독은 유격 장군 주홍모를 적의 진영으로 보냈다. 그때 나는 도원수와 함께 권율의 진중에 머물다가 그를 파주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를 보내 기패에 참배하도록 권유했다. 이 기패는 외적에게 보낼 기패요. 나는 여기에 참배할 수 없소이다. 또한 송씨란 외적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도 기록해 놓았으므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홍모는 계속 참배를 강요하였다. 나는 끝까지 거절하고 동파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자 주홍모는 제독에게 사람을 보내 이 내용을 보고했다. 제독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기패는 꼭 황제의 명령이다. 오랑캐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데 어찌 절하지 않겠단 말인가. 내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면 그 후에 돌아가겠다. 이 일이 벌어지자 접반사 이덕형이 내게 사람을 보내 알렸다. 당장 내일 아침에 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소이다. 나는 김원수와 함께 아침 일찍 개성으로 가 제독을 찾아갔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김원수를 할 수 없이 물러가려 했다. 나는 좀 더 기다리자며 말했다. 제독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빗속에 기다리고 있자니 제독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동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전갈이 전해졌다. 나는 들어가 제독에게 예의를 표하고 사과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다 하여도 기표의 소중함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표에 적혀있는 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을 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큰 죄를 지은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다 들은 제독은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공의 말씀은 옳소이다. 그러나 그 글은 송신랑이 쓴 것이라 나는 모르는 내용이요. 게다가 요즘에는 근거 없는 소문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만일 신하가 기패에 참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문책하지 않았다면 말이 퍼지면 나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요. 그러니 올리는 글을 하나 써두기로 합시다. 만일 송신랑이 문책하면 그것으로 해명하고 문책이 없으면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는 인사하고 물러나와 약속대로 글을 써 보냈다. 그때부터 제독은 수시로 적진에 사람을 파견했다. 하루는 내가 도원수와 함께 제독을 뵌 다음 동파로 돌아오는 길에 천수정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동파로부터 개성을 향하던 사대수의 하인 이경을 만났다. 우리는 서로 말 위에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초현리쯤 왔을 때 명나라 군사 셋이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묻는 것이다. 채찰사가 어디 계십니까?
말을 멈춘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채찰사요.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돌리시오. 그중 한 사람은 채찍으로 내 말을 때리며 재촉하기까지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개성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멀리 뒤처진 상태였고 오직 군관 김제와 종사관 신경진만이 안간힘을 다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청교역을 지나 토성 모퉁이에 이를 무렵 성 안에서 다른 기병이 달려 나오더니 나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무언가 수군거렸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나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나는 의안이 벙벙해져서 돌아오고 말았다. 나중에 이덕형이 알려주어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제독이 신임하는 하인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제독에게 말했다. 유채찰사가 강화를 못하도록 임진강의 배를 모두 없애버려서 우리 사절 일행이 왜군 진영에 드나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독은 즉시 나를 잡아 곤장 40대를 때리라고 명을 내렸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제독은 다리에도 앉지 않으면서 울거락불거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경이 도착하자 제독은 그에게 임진강의 정신을 물었다. 배가 비어 있어 강을 오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말을 끝내자 제독은 즉시 사람을 보내 나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명하고 하인은 불러다가 거짓을 고였다고 하여 곤장 수백 대를 때려 결국 죽이고 말았다. 제독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채찰사를 만나면 내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인가? 제독은 내가 강화를 반대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하인이 그런 말을 전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화부터 냈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며칠 후 제독은 유격 장군 척금과 전세정을 동포로 보내 나와 도원수 김명은 관찰사 이정형을 만나도록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전했다. 적이 두 왕자와 수행원들을 돌려보낸 후 서울에서 물러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며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계책을 써서 공격하기로 합시다. 이는 제독이 사람을 보내 나의 뜻을 떠보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나를 설득하였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전세정이 성을 내며 말했다. 그렇게 강화를 반대하면서 왜 당신네 국왕은 성도 버리고 도망쳤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일단 수도를 옮긴 후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소? 그때 척검은 수시로 나를 살피면서 전세장과 웃음을 주고받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다. 4월 19일 제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동파에 와서는 4대 수의 막사에 머물렀다. 외적이 서울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였다. 나는 처소로 제독을 찾아 인사를 했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았고 통역관을 통해 한마디 전할 뿐이었다. 채찰사께서는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안부는 묻는 것입니까? 4월 20일 서울이 수복되었다. 중국 병사들이 도성으로 들어오고 이 제독은 소공주댁 후일 남별궁으로 불렀다. 숙소를 정했다. 외적들은 전날 이미 빠져나간 후였다. 나도 중국 병사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성 안의 백성들은 벽에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서 성 안에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가 힘들었다. 건물은 관청과 개인 집을 막론하고 모두 없어져 버렸고 외적들이 거처하던 숭례문에서 남산 밑에 이르는 지역만 조금 남아있었다. 종묘와 새, 대궐, 종루, 각사, 관악 등 대로 북쪽에 자리 잡은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채로 변해 있었는데 소공주댁은 외장 희대기가 머물던 곳이라고 건재했다. 나는 먼저 종묘를 찾은 다음 엎드려 통곡하였다. 다음으로는 제독의 거처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여러 대신들을 만나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제독을 찾아 안부를 묻고 말하였다. 외적들이 물러갔다 하나 멀리는 못 갔을 것입니다. 한시 바삐 군사를 이렇게 추격해 주십시오. 그러자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강에 배가 없으니 급히 서두를 수 없어. 나는 다가서며 말했다.
만일 어른께서 추격에 나서기만 하신다면 내가 먼저 나아가 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독도 기쁜 빛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좋지요. 나는 나오는 즉시 한강으로 향했다. 그 전에 이미 공문을 경기 우감사 성령과 수사 이빈에게 보내 한강의 모든 배들을 모아둘 것을 지시해 놓았는데 모인 배가 80여 척이나 되었다. 곧 세도 사람을 제독에게 보내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알리도록 했다. 잠시 후 영장이 이어백이 마녀 군사를 이끌고 강변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군사들이 강을 건넜는데도 절반쯤 건넜을 때 해가 저물고 말았다. 그러자 이여백이 갑자기 발병이 났다며 가마를 타더니 성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강을 건넜던 군사들마저 되돌아오더니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제독은 사울 뜻이 없으면서 내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짓 행동을 한 것이다. 4월 23일 나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5월에 제독은 적의 뒤를 쫓아 문경까지 내려갔다 돌아왔다. 송시랑이 제독에게 적을 추격하라는 글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이 내려간 지 수십일이 지난 후라 별 성과가 없었다. 송시랑은 제독이 틀림없이 적을 뒤쫓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런 글을 보내왔던 것인데 사실이 그러했다. 그때 적들은 느긋하게 후퇴하고 있었다. 그들의 길목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군사들 또한 적이 나타나면 이리저리 피하기만 할 뿐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만난 적들은 해안가에 진을 쳤다. 울산 서생포로부터 동래, 김해, 웅천, 거제에 이르는 지역에 촘촘히 무려 16곳에 진을 쳤는데 오래 머무를 작정으로 지형을 이용해 성을 쌓고 참호를 팠다. 이를 보건대 바다를 건너 제나라로 돌아갈 뜻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사천 총병 유정을 지휘관으로 복건, 서촉, 남만 등에서 모집한 5천 군사를 보내 성주, 팔거에 진을 치도록 했으며 남부 장수 오유충은 선산, 봉계에 준을 시켰다. 또 이영, 조성운, 갈봉하는 거창에 낙상지, 왕필적은 경주에 주둔토록 했는데 이들은 사방을 둘러차고 대치할 뿐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군량은 호수와 호남 지방에서 조달했는데 험한 산길을 통해 운반해야 했으므로 백성들의 노고가 심했다. 제독은 심유경을 시키어 외적들이 바다를 건너가도록 설득했다. 또 서일관과 사용제를 나고야에 보내 관백을 만나보도록 했다. 6월이 되자 외적은 임해군과 순화군 그리고 수행했던 제신 황정욱과 황희혁 등을 석방하고 심유경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주성을 포위하고 지난해의 원수를 갚겠다고 설쳐댔다. 임진년에 진주성에서 목사 김시민에게 패하고 물러난 것을 일컫는 것이었다. 포위 8일째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목사 서예원, 판관 성수경, 장의사 김천일, 의병 복수장 고종우 등은 모두 전사하고 6만 명에 이르는 병사와 백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닭과 개마저 남은 것이 없었다. 외적들은 성을 파괴하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진한 패배의 분풀이를 했다. 6월 28일의 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조정에서는 외적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장수들에게 왕명을 내려 외적을 추적토록 했다. 그렇게도 해서 도원수, 김명한, 순찰사, 권율이야, 관군과 의병이 모두 의령에 모이게 되었다. 권율은 이미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어 자신감 넘치는 기강을 건너 공격하려 했다. 이를 본 곽재우와 고은백이 말했다. 지금 적이 힘이 강한데 우리 병사들을 오합지졸로 모아온 것에 불구하고 또 앞에 군량도 부족하니 신중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표했다. 그때 이빈의 종사관으로 일하는 성호선이 사람들을 질책하고 나섰다. 그러곤 권율과 뜻이 맞자 기강을 건너 함안으로 진격했다. 함안성은 텅 비어 있었으면 양식 또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병사들은 익지도 않은 파란 감을 따서 먹어야 했으니 사울 기력은 이미 소진된 후였다. 다음날 김해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그러자 어떤 이는 당연히 하만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돌아가 정진을 지켜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외적의 포소리가 들려오자 병사들은 겁에 질린 후 우르르 성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수많은 병사가 적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나 참 정진으로 물러나 바라보니
적은 다시 육지와 강을 통해 몰려오고 있었다. 들판과 강이 외적으로 가득해서 막아낼 엄두가 나지 않자 장수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는데 권율과 김명원, 이빈, 최원 등은 전라도로 가고 김춘일, 최경혜, 황진 등은 진주성으로 돌아갔다. 뒤따라온 적은 진주성을 포기하였다. 한편 진주 목사 서예원과 판관 성수경은 명나라 장수를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 오랫동안 상주에 있었는데 적이 진주를 공격한다는 말을 듣자 부랴부랴 돌아왔다. 적은 그들이 도착하고 겨우 이틀 만에 들이닥쳤다. 진주성은 원래 사면이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임진년에 동쪽으로 옮겨 평지에 쌓았다. 적들은 비루 8개를 세워놓은 후 그 위에 성을 관찰하였다. 그런 후 성 밖의 대나무 숲에서 배를 베어다가 촘촘히 세워서 화살과 돌을 막았으며 이를 방패로 조총을 쏘았다. 한편 김천일 휘하의 병사는 모두 서울 거리에서 모은 자들에 불과했으며 김천일 역시 군사에는 어두워 제멋대로였다. 특히나 서예원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주인과 손님이 서로 헐뜯고 있었으니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다.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오직 황진만이 동쪽 성에서 여러 날을 버텨서나 결국 총알을 맞고 전사했다. 그가 죽자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는데 구원병도 오지 않았다. 더구나 비까지 내려 성이 무너지자 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렇지만 성한 사람들은 나무로 막고 돌을 던지며 싸워 겨우 적은 물리칠 수 있었다. 한편 북문을 지키고 있던 김천일의 병사들은 성이 함락되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빌어먹은 새끼들. 이 모습을 본 산 위에서 지켜보던 적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자 우리 병사들은 삽시간에 무너졌다. 촉성로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천일과 최경혜는 손을 붙잡고 통곡하더니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2천여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 조정에서는 김천일이 의롭게 죽었다고 해서 의정부 우찬성을 추종하였고 권율은 용맹스러워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여 김명원의 뒤를 이어 도원수에 임명하였다. 명나라 장수 총병 유정은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팔계에서 합천으로 달려나갔고 오유추는 봉계에서 초계로 나가 경상우도를 방어하였다. 한편 진주성을 함락시킨 적들은 부산으로 돌아가 명나라의 강화 통지를 받은 후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드디어 적들은 임진에 부산까지 모여서 이제 후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적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전쟁이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